자, 계속해서 두 번째 영상 한번 촬영해 볼게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프로덕션 에코노미의 기본 요소, 그 다음에 그 에코노미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 간단한 베이직 툴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나머지 주제들 한번 다 모아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남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이 이코노미에서 이퀄리브리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 이제 그걸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걸 equilibrium analysis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게 돼요. 이제 이게 factor intensity assumption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화의 생산이 두 번째 재화의 생산에 비해서 좀 더 어떤 한 요소를 더 많이 수요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factor 1이라고 하고, 이 factor 1은 이제 레이버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1이 두 번째 기업보다 좀 더 labor intensive하다는 그 가정이에요. 반대로 두 번째 기업은 capital intensive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factor intensity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해 줄 수 있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CRS일 때는 우리가 유닛당 필요한 요소가 얼마인지, 하나의 유닛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얼마인지, 이 A들의 조합에 의해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스테이지가 결정이 되죠. 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A들의 조합을 생각해 봤을 때, 자, 요 부등식이 만족하면은 첫 번째 기업이 두 번째 기업보다 좀 더 factor 1에 대해서 relatively more intensive 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좌변이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두 번째 substrate가 둘 다 1로 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 하나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의 ratio, 반대로 우변은 두 번째 기업이 하나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풋들의 ratio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는 거는 첫 번째 기업이 상대적으로 두 번째 기업에 비해서 레이버를 더 많이,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를 더 많이 수요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 정의에서 중요한 거는 이 부등식이 어떤 하나의 팩트 프라이스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모든 팩트 프라이스에 관해서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restrictive하죠. 하지만 restrictive한 만큼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은 이 분리 포인트에서 이 분리 포인트가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가 이 CRS assumption을 가질 때 input price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러니까 각 기업이 CRS 테크놀로지를 가질 때 input price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 input price는 각 기업이 각 요소를 얼만큼 수요할 건지 거기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유닛당 얼만큼 수요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기업 1 생각해 보면은 P1-C1 of W times Q1. 그러니까 CRS 테크놀로지의 또 다른 장점은 이 cost 펑션이 Q에 관해서 리니어하기 때문에 revenue나 cost나 둘 다 Q에 관해서 linear structure를 갖게 돼요. 결과적으로 Q1을 밖으로 이렇게 빼낼 수 있고요. 아까 이전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만약에 P1이 C1보다 크다. 그러면 Q1이 인피니트로 가거든요. 그 말은 모든 그 각 요소를 인피니트리 많이 이제 수요를 해야 되고요. 결국에 그러면은 그 각 요소 시장에서 수요 공급을 맞출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P1은 C1이랑 무조건 같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P2랑 C2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소 시장에 수요 공급을 맞춰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CRS 테크놀로지에서 인풋 프라이스는 이렇게 이 두 가지 이퀘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C1이 P1과 같게 만들어주는 인풋 프라이스의 조합, 그 다음에 C2를 P2랑 같게 만들어주는 인풋 프라이스의 조합. 이 조합, 이 두 가지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W1, W2가 equilibrium price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factor intensity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퀘이션을 만족해주는 솔루션이 정확하게 uniquely 결정된다는 역할을 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C1과 P1을 같게 만들어주는 input price의 조합을, 자, 여기 이 curve가 나타내는데요. 자, 이제 X축에 W1 두고 Y축에 W2 주면은 C1이 정확히 P1과 같게 만들어주는 W1과 W2의 조합 찾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C2랑 P2랑 같게 만들어주는 조합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unique cost function의 orthogonal 벡터는 A11, A21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factor intensity assumption을 가정하게 되면은 이 만나는 점에서 orthogonal 벡터를 생각해 보면은요. 저 한 점에서 만났다. 그 말은 W1과 W2가 지금 현재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죠. 박혀 있는 상태에서 A11과 A21이 의미하는 거는 이 orthogonal 벡터의 기울기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는 orthogonal 벡터가 상대적으로 첫 번째 기업의 orthogonal 벡터가 x축에 더 가깝게 돼요. 왜냐면 이 벡터의 방향이요. A11이 21보다 A12가 22보다 큰 것보다 더 커요. 말은 더 이 벡터가 x축에 좀 더 가깝게 이동한다는 거죠. 이 벡터의 방향이요. 그 말은 결국에는 이 C1의 기울기가 C2의 기울기보다 더 크다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C1의 C1이 C2보다 더 이렇게 스티프해지는 결국에 이 두 곡선이 만나면은요. 만나는 점에서 인풋 프라이스의 이퀄리브리엄 인풋 프라이스가 결정되게 되는데 만나는 점이 유니클리 결정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팩터 인텐시티 어썸션이 의미하는 거는 인풋 프라이스가 유니클리 결정된다는 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점이요. 왜 인터섹션이 정확하게 유니클리 디터민 돼야 되냐면은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C1, P1 그 다음에 C2, P2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첫 번째 인터섹션에서는 factor intensity assumption이 만족하지만 이 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은 이 C1 이 점에서 orthogonal 벡터가 C1의 orthogonal 벡터가요. 좀 더 y축에 가까운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점에서는 첫 번째 기업의 생산이 좀 더 factor 2의 intensive한 그런 가정을 만족하게 되죠. 결국 이 intensity assumption을 결국 violate 하기 때문에 intersection은 딱 한 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면 정확히 한 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factor intensity assumption이 의미하는 거는 그 두 가지의 그 unique cost function이 정확하게 한 번 크로스할 수 있다는 소위 single crossing 컨디션에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equilibrium price가 uniquely 결정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equilibrium price가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러면 allocation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각 기업은 W 스타가 결정이 되면은 유닛당 각 요소 유닛당 생산을 위해서 각 요소를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 A11, A21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총 각 요소를 얼만큼 수요할 건지는 여기다가 target quantity, optimal quantity Q1 star, Q1 star를 곱해준 Z11은 A11에다가 Q1 star 곱해준 거, 21도 A21에다가 Q1 star 곱해준 거. 그러니까 결국 레이시오 측면에서 봤을 때는 Q1 둘 다 캔슬 아웃 되죠. 그래서 firm 1 입장에서 얼마만큼 요소를 수요할 건지는 어떤 하나의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A21 over A11이 되는데요. 11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요소당 얼만큼 수요할 건지는 어떤 하나의 직선 위에 있어야 되죠. 그거의 기울기는 지금 이 원점으로 봤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의 기울기는 A22 over A12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1.5원으로부터 나오는 직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거 알 수 있죠. 그 말은 왜냐면 기업 1은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인텐시브하기 때문에 분모가 더 크니까요.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 좀 더 작은 거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직선의 인터섹션에서 Z스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Z스타를 읽는 방법은 우원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기업이 첫 번째 요소를 얼만큼 수요하는지, 두 번째 요소 얼만큼 수요하는지. 그 다음에 O2에서 바라봤을 때는 두 번째 기업이 첫 번째 요소 얼만큼 수요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얼만큼 수요하는지. 이게 동시에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 만족하고요. 역시 efficient 하다는 거. 그러니까 등량 곡선이 서로 이렇게 tangent 하다는 것도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왜냐면은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cost minimization 문제를 풀었을 때 얻게 되는 결론은 뭐냐면은, 얻게 되는 그 optimization 컨디션은요. TRS를 통해서 쓰면은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 W1 over W2.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의 cost minimization 문제를 풀었을 때 얻게 되는 equilibrium 컨디션은 W1, W2. 그러니까 A11과 A21을 구할 때 이 조건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W 스타가 박혀 있다. 그 말은 어떤 하나의 그 원점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하나의 레이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통과하는 등량 곡선의 기울기 TRS는 W1 over W2랑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통과하는 등량 곡선의 기울기는 TRS2죠. 이건 W1 over W2랑 같아요. 결국에 만나는 인터섹션에서 양 그 기업의 아이소코언트의 기울기는 서로 같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말은 생산이 효율적인 거. 이게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 프로덕션 이코노미의 first welfare theorem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요. equilibrium allocation에서 이제 우리가 파레토 efficiency가 달성되는 그거 역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equilibrium price는 U 컨디션에 의해서, 그 다음에 factor allocation은 이렇게 만나는 intersection을 이 좌표를 구해서 우리가 equilibrium을 characterize 해줄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example 하나 보여드리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 example 나와 있는데요. 양 기업이 이렇게 컵 더글라스 프로덕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아웃풋 프라이스는 첫 번째 아웃풋 프라이스나 두 번째 아웃풋 프라이스 둘 다 1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인다우먼트는 이렇게 좀 변수로 주어져 있죠. 제가 좀 이따가 컴패러티브 스타일 애널리시스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equilibrium allocation과 price 한번 유도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테크놀로지 보면 알다시피 첫 번째 기업이 좀 더 인풋 1에 대해서 많은 웨이트를 두고 있죠. 반면에 두 번째 기업은 인풋 2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웨이트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 테크놀로지 전부 다 CRS를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컵 더글라스일 때 리턴 투 스케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개의 파워를 더한 다음에 이게 1이 되면은 CRS죠. 1보다 크면은 increasing return이 있는 거고요. 1보다 작으면 decreasing return이 있는 거죠. 합이 둘 다 1과 같기 때문에 둘 다 CRS assumption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CRS니까 각 기업이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얼마인지 A sub 11과 A sub 21 기업 1 입장이죠. firm 1 입장에서 네, firm 2 입장에서 하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요소 1, 2랑 T2 자, 요거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약간 좀 계산이 필요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firm 1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firm 1의 CMP 문제를 먼저 생각해 줘야죠. 내 target quantity가 지금 1로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은 이 CMP 문제는 minimization, minimize W1, A11, W2, A21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지금 프로덕션 펑션이 다 지금 A로 써져 있죠. A11, A21 이게 1보다 같거나 커야죠. 자, 그러면은 이거랑 관련된 라그란지안 먼저 한번 써줘 볼까요? 그러면은 W1, A11
자, objective function의 minimization problem일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 그 multiplier term을 어떻게 써주냐면은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줘요.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진짜 그냥 matter of taste인데, 그러니까 inequality를 반대 방향으로 1 minus a terms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앞에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포뮬레이트 해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람다의 부호거든요. 람다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수리경제학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문제를 푸는 방법은 choice variable로 derivative 취해줘야죠. 그러면은 라그란지안을 A11에 관해서 derivative 취해주면 W1. 그 다음에 나오는 게 minus one third. one third. 자, 이거 0이랑 같다고 놓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hoice variable인 to1으로 미분해주면은 자, 이렇게 되죠. 역시 0이랑 같다고 놔야죠. 그 다음에 이제 additionally 우리가 하나 필요한 가정은 이렇게 부등식 제약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 뭐라고 얘기하죠?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네요. 어쨌든 이 멀티플라이어랑 부등식의 제약 조건 곱한 게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람다 이게 0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컨디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A11과 21이 뭔지 유도할 수 있는데요. 유도하는 방법은 일단 람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0보다 같거나 큰데 0이 될 수가 없어요. 람다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왜냐면은 람다가 0이 돼버리면은 이 term이 전부 다 날아가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컨디션 의미하는 거는 W1이 제로, W2가 제로. 인풋 프라이스가 제로라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람다가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에 의해서 람다가 0보다 큰데 이 두 간의 곱이 0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 브래킷 안에 있는 표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어진 constraint가 바인딩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1과 같아야 되죠. 이 컨디션 하나 유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람다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 컨디션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람다 텀을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W1은 이거랑 같고 W2는 이거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레이셔를 취해주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 이퀘이션을 나눠주면은요. 람다가 지금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쿼티티 전부 다 0보다 큰 거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람다가 지워지고 지워질 텀 다 지워지고 나면은 남는 게 W1 over W2가 TRS랑 같아야죠. 그래서 TRS가 그 A21 over A11. 자, 그래서 지금 W1 over W2를 relative price를 W hat이라고 정의하면은요. 자, 지금 A11, 21에 관한 두 가지 이퀘이션이죠. 요 이퀘이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이퀘이션 하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컨디션을 A11에 관해서 풀어준 다음에 W hat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우리가 21에 관해서 풀어줄 수 있죠. 이거는 그냥 되게 단순한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제가 반만 말씀드리면요.
A sub 11이 2의 W hat의 inverse third. 그 다음에 T1은 여기에 2/3. 그래서 뭐 인투이션과 되게 컨시스턴트하죠. 왜냐면 레이버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그래서 W 햇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은 레이버에 대한 디맨드 줄어들겠죠. 반면에 그 T1 캐피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우리가 1,1,2,1을 구했다. 그러면은 C1 하나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과연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 cost function의 information 역시 구해줄 수가 있죠. cost function은 W1에다가 A11 구한 거 대입하고, 그 다음에 W2에다가 A21 이 구한 거 곱해주면은 cost function을 W에 가는 function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기업 2에서도 우리가 A sub 1, 2 그 다음에 2, 2 구해줄 수 있어요. 결과만 말씀드리면요, 1, 2는 W hat inverse에다가 2/3, 2, 2는 에다가 1/3이요. 오케이. 그래서 역시 cost function C2W도 구해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equilibrium input price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C1이 P1이랑 같은 1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C2도 역시 1과 같다고 놓은 다음에 표현을 구해준 다음에 1과 같다고 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W1과 W2에 관한 우리가 이제 이 pair equation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요거 전에 factor intensity assumption에 만족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A sub 11 over A sub 2는요. A sub 11 over 2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2 times 1 over W hat 이렇게 될 것 같고요. 1, 2 over 2, 2는요. 1 half에다가 1 over W hat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이 둘 간의 레이쇼를 구해주면요. 그러니까 W hat이 모든 상관없이, 결국에 input price가 모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쪽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기업 1이 팩터 1에 관해서 좀 더 intensive한, production process가 좀 더 intensive한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결국 팩터 intensity assumption에 만족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C1을 P1으로 갖다가 놓고 C2 역시 P2랑 갖다가 놓은 다음에 input price를 구해주면은 W1, W2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W1 star 서로 같다고 나오는데요. Give the root over 4 divided by 3.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제가 딱 계산을 한 번 해봤는데 나이가 드니까 계산 실수가 좀 많아지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맞는 것 같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베리파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90% 이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W1, W2가 같다고 나왔기 때문에 relative price가 1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W hat을 구했으니까 equilibrium에서 양 인풋의 price는 서로 같으니까요. 1, 1은 자, 이거 지워지죠. 이것도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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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A sub 11 over A sub 21은 기울기가 2죠.
W 해시 1이니까요. 그 다음에 1, 2 over T2는 1 half죠. 그러니까 이제 equilibrium allocation을 구해주기 위해서 equilibrium price는 구해줬으니까요. allocation은 edgeworth box를 그려준 다음에 지금 1, 1 over T1은 아까 2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점으로부터 나오는 기울기는 그거의 역수 2분의 1이죠. 이거의 슬롭이 2, 1 over 1, 1이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그 다음에 O2로부터 나오는 직선의 기울기는요. 2가 되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A sub, A sub, A sub, A sub, A sub T2 over A sub T1이요. 1, 2요, 1, 2. 그래서 2가 돼요. 그래서 이 두 점이 만나는 좌표. 이거를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박스의 사이즈는, length는 Z1 bar, 그 다음에 두 번째 팩터는 Z2 bar만큼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 좌표를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냥 이렇게 구할게요. 이 좌표를 5원, 이 원점을 통해서 읽으면은 x, y라고 할게요. 그러면 반대 원점에서 읽으면은요. 그러면은 이 점의 나머지는 여기는 어떻게 되면 Z1 바에서 x 빼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y 컴포넌트는 Z2 바에서 y 빼준 거죠. 자, 그리고 각각의 xy랑 이 두 변수 간의 관계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y는 1fx, 그 다음에 이 O2 측면에서 봤을 때는 Z2 bar 마이너스 y는 2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xy에 관한 이 pair of equations 역시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equation으로부터 xy 값, x는 그러니까 z11이죠. 첫 번째 기업이 첫 번째 요소 얼마큼 수요하는지, y는 z21이죠. 이런 식으로 xy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Z12요. 그 다음에 Z22 역시 다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Z11이 반만 써드리면은요. for Z1 bar minus 2 Z2. 그 다음에 첫 번째 겹의 두 번째 요소 얼마만큼 수요하는지 정확히 11의 절반 2 Z1 bar.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첫 번째 요소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를 왜 2배.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베리파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 답만 적어드리고, 여기에 관해서 좀 컴패러티브 스타일 애널리시스가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팩터 알로케이션과 팩터 프라이스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관한 임플리케이션 중심으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프로덕션 이코노미를 분석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은, 중요한 팩터 프라이스 이퀄라이제이션 theorem이에요. 이거 요소 가격 동등성 정리라고 번역하나? 뭐 정확히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CRS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input price가 이 두 가지 이퀘이션에서 결정이 돼요. 이 두 가지 이퀘이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Z1 bar, Z2 bar. 이게 영향을 안 준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경제가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의 인다우먼트를 얼마큼 갖고 있는지가 인다우먼트 프라이스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달랑 이렇게 P1, C1, 그러니까 아웃풋 프라이스랑 그 기업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의 아웃풋 프라이스랑 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테크놀로지,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테스터블 임플리케이션을 유도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지금 두 나라가 있어요. country A가 있고 country B가 있어요. 그럼 country A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인다우먼트, 두 번째 인다우먼트, 이거랑 상관없이 input price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country A에서 첫 번째 재화의 가격, 그 다음에 country A에서 두 번째 재화의 가격, 이 output price랑 기업의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country A의 input price가 결정이 돼요. 마찬가지로 country B의 input price도 P1B, P2B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또 다른 country B가 있어요. 동일한 제품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역시 같아요. 기업의 그 C1 펑션, C2도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두 나라가 서로 FTA를 통해서, 프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만약에 무역 협정을 하게 되면요. 그럼 P1A, 첫 번째 재화의 가격이 양 나라 모두 원래는 서로 달랐지만 서로 이제 이렇게 컨버지 해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도 수출 수입을 통해서 서로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테크놀로지도 같고 아웃풋 프라이스도 FTA를 통해서 서로 가까워진다. 그 말은 결국에는 양 나라의 인풋 프라이스 역시 같아진다는 걸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이 조건들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양 나라가 인다우먼트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는 인구가 좀 더 많은 반면에 캐피탈이 작을 수 있겠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나라의 그 인풋 프라이스는 서로 동일하다. 이러한 remarkable conclusion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마이그레이트 하는 그런 거 없이, 이주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팩터 모빌리티가 없다고 가정한다더라도요. 그러니까 결국 country A는 Z1bar, Z2bar 갖고 있고 country B도 그만의 Z1bar, Z2bar 갖고 있으면요. 이게 서로 달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FTA를 통해서 아웃풋 프라이스가 서로 같아지게 되면은 인풋 프라이스도 역시 같아진다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팩터 프라이스 이퀄라이제이션 theorem이거든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테스터블 임플리케이션을 하나 우리가 그래서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두 나라가 FTA를 맺었을 때, 그리고 서로 다른 이제 인다우먼트를 가졌을 때요. 여기서 각 나라의 웨이지가, 그러니까 레이버에 대한 인풋 프라이스가 실제로 수렴하는지, 양 나라의 인풋 프라이스가 서로 수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서로 분석할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을 주게 돼요. 근데 되게 중요한 그 테스트라고 생각은 되지만 제가 이제 리터러처를 좀 찾아봤는데 그렇게 페이퍼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관련된 페이퍼 딱 하나 찾았는데 그거 제가 러너스에 올려놓을게요. 집에 가기 전에.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국가가 과연 같은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냐 없냐, 이걸 되게 이제 우리가 판별하기가 힘든 거죠. 서로 다른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C1과 C2가, 그러니까 C1A랑 C1B가 서로 다르면은 이 우리가 팩터 프라이스 이퀄라이제이션 theorem을 더 이상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결국 컨버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theorem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우리가 테스트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두 나라가
같은 테크놀로지 C1을 갖고 있냐, 같은 C1과 같은 C2를 갖고 있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theorem은 되게 쉽게 테스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테스트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련된 페이퍼가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분석을 통해서 이런 임플리케이션 하나 유도할 수 있고요. 근데 결국 인다우먼트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각형의 사이즈죠. 사각형의 사이즈인데 이 에츠로드 박스가 이렇게 생겼냐 아니면 이렇게 생겼나? 이거는 인풋 프라이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결국에는 똑같은 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섹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그 팩터가 어떻게 allocate 되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다우먼트가 결정하는 건 뭐냐면 인풋 프라이스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팩터 1이 많을 경우에는 그 요소를 좀 더 인텐시브하게 사용하는 기업이 좀 더 많은 요소를 가져간다는 거 알 수 있죠. 이 기업이 이렇게 그만큼의 요소를 가져가니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팩터 2가 많은 나라일 경우에는 이 팩터 2를 사용하는 기업이 더 많은 요소를 가져간다는 거. 그래서 그만큼 더 그 인더스트리가 발전한다는 거. 결국에는 각 그 나라가 어떠한 산업에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는지 그것만 결정하지 인풋 프라이스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 첫 번째 임플리케이션이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임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이제 Comparative Static Analysis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엑서사이즈는 뭐냐면은 아웃풋 프라이스가 변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웃풋 프라이스는 익사즈너스를 기본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끌고 와야 되는데, 이 example에서는 적어도 일단 우리가 P1과 P2는 익사즈너스를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이제 지금까지 분석을 했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만약에 아웃풋 프라이스가 변화했을 경우, 그러면은 각 기업의 인풋에 대한 디맨드랑 그 인풋 프라이스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거에 관한 엑서사이즈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의 인다우먼트, 그러니까 전체 나라의 인다우먼트가 변했을 때, 그때 인풋 프라이스랑 그다음에 그 기업의 아웃풋은 어떻게 변할 건지, 여기에 관한 엑서사이즈인데, 엑서사이즈가 되게 그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서 유명한 정리를 이제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 아웃풋 프라이스가 변했을 때 팩터의 디맨드랑 프라이스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이제 나타내주는 결과가 서플-사뮤엘슨 theorem이에요. 자, 그래서 이 theorem의 스테이트먼트는요, 2x2 production economy에서 우리가 factor intensity assumption을 계속 보유해요. output J의 프라이스가 증가했을 경우에 되게 인투이티브 하거든요. 그 아웃풋을 생산하는 기업이 과연 어떠한 요소를 더 많이 수요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factor intensity assumption 가정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걸 생산하는, 이 아웃풋을 생산하는 기업이요, 더 많이 수요하는 팩터의 가격이 증가해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요소의 가격은 감소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자본지역적인 산업의 산출물의 가격이 증가했을 때, 그러면은 자본의 price, interest rate는 증가하고 그거에 반면 wage는 떨어진다는 결론이죠. 이거에 대한 인투이션은 너무나 간단하죠. 왜냐면은 output J 프라이스가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웃풋을 생산하는 기업은 그만큼 더 많은 요소를 수요함으로써 생산을 늘려갈 건데요. 마지널 레베뉴가 증가했으니까요. 근데 생산을 늘릴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 기업이 어떠한 팩터에 좀 더 인텐시브한지, 그래서 팩터 1에 더 인텐시브하다, 그러면 그 요소를 더 많이 찾을 거니까 그 요소에 대한 가격은 증가하겠죠. 상대적으로 다른 요소는 덜 찾을 거니까 그거에 대한 가격은 떨어지겠죠. 인투이션은 너무나 간단한데 증명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아웃풋 1의 프라이스가 증가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C1과 P1이 만나는 커브, 그 다음에 C2랑 P2가 같은 W1, W2의 조합,
이 두 조합의, 이 두 커브의 인터섹션에서 지금 이 점이죠. 이 빨간 점에서 W1, W2가 결정되는데요. 만약에 P1이 증가했어요. P1 프라임으로요. 그러면 이 두 가지 C1과 P1 프라임을 갖게 해주는 W1, W2는 더 바깥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 유니커스트 커브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shift outward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인터섹션은 이 아래쪽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W1의 변화량 보면은 증가하고 W2는 반대로 감소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일단 먼저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그 각 요소를 수요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새로 만나는 인터섹션에서 orthogonal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C1의 orthogonal 벡터는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요. 더 Y축에 가까워지는 거 알 수 있죠. 결국에는 A2, A21 over A11이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이 빨간 점에서 orthogonal 벡터는요. 이 방향인데요. 이 지금 파란색 점에서 orthogonal 벡터는 C1에 관한 orthogonal 벡터는요. 이 방향이죠. 그래서 지금 2, 1이 1, 1보다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원점으로부터 나오는 직선의 기울기 2, 1 over 1, 1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 직선이었는데요. 원래는 아웃풋 프라이스가 변하기 전에는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이 직선이 만나는 점. 그래서 이 둘간이 만나는 점, 요 점에서 allocation이 결정되는데 이제 2, 1 over 1, 1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더 스tip해지는 거죠. 반면에 O2에서 나오는 직선의 기울기도 역시 더 스tip해지네요. 그래서 만나는 점이 여기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전 알로케이션과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이 첫 번째 기업이 생산하는 아웃풋의 프라이스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은 자연스럽게 좀 더 확장하고 반면에 다른 기업은 요소를 그만큼 덜 사용하게 되니까요. 수축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죠. 여기에 관한 수학적인 증명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input price에 대한 컨디션은 이 두 가지 이퀘이션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각각의 이퀘이션을 우리가 전미분 한번 해볼까요? 전미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첫 번째 이퀘이션을 전미분하면요. 지금 변화하는 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P1 또는 P2가 변화했을 때 W1과 W2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변화하는 거는 W1, W2, P1, P2죠. 자, 그러면은 이걸 염두에 두고 전미분하면은요. 자, 첫 번째 이퀘이션을 전미분하면은 C1을 W1에 관해서 먼저 미분해줘야죠. 그 다음에 DW1, 그 다음에 같은 함수를 W2에 관해서 편미분해준 다음에 DW2, 그 다음에 P1도 지금 바뀌죠. 그래서 DP1 우변에 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퀘이션 역시 전미분해주면요. D2를 W1에 관해서 편미분, 그 다음에 W2에 관해서 편미분, 그 다음에 우변은 P2는 DP2가 되겠죠. 왜 제로가 아니고 DP2냐? 다시 한번. 아웃풋 프라이스가 변화하면서 W1과 W2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알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변화하는 변수로 둬야죠.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전 강의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용 함수를 input price에 관해서 편미분해 준 거는 셰파드 람마에 의해서 우리가 factor demand function인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C1은 유닛당 하나의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A sub 11, 두 번째 거는 A sub 21,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A
sub 1, 2 두 번째 기업의 첫 번째 요소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T2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트릭스 폼으로 이제 변환해 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리니어한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dp1, dp2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같다고 놓고 coefficient 매트릭스는 A에 관한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dw1, dw2 지금 이거 1, 2가 아니고 이거 타입한 것 같아요. 이게 A sub 2, 1 그 다음에 이거는 A sub 1, 2가 돼야 되나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coefficient matrix를 matrix A라고 두면은 자, 우리가 지금 dw1, dw2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이 matrix equation에서 이걸 찾기 위해서는 양변에 A 인버스를 곱해줘야죠. 이 A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해줘야죠. 근데 스파이트 매트릭스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되게 구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determinant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를 diagonal entry는 서로 교환해주고 A22, A11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A21 이건 또 맞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12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냐 안 하냐 그 여부는 디터미넌트가 0인지 아닌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팩터 인텐시티 어사음션에 의해서 지금 A11, A21이 항상 A12 over T2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A22, A11, 마이너스 A12, A21 요게 요 매트릭스 A의 디터미넌트가 되죠. 이 디터미넌트가 항상 0보다 큰 거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A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DW1은요. DW1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1 over A determinant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P1이 변했을 때 P2는 변하지 않고 달랑 P1만 변했을 때 첫 번째 인풋 프라이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요. DP1을 1로 놓고 DP2를 제로로 놓으면은 관련된 DW1은요. 1 over A 인버스에다가 그러니까 이 A 인버스에다가 지금 DP1, DP2 해주는 건데 DP1은 1, DP2는 제로. 자, 그래서 A 인버스랑 서로 곱해주면은 A sub 2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DW2 그거는 자, 요 아래에 있는 거 second row랑 이거 곱해주면은 1 over A's determinant times minus A sub 1, 2가 되네요. 그래서 모든 A는 전부 다 positive죠. 그래서 determinant 역시 positive고 그래서 우리가 DW1과 DW2의 부호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0보다 크고 이거는 아래 거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W1은 실제 증가하고 P1이 증가했을 때 기업 1은 W1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인풋에 관해서 좀 더 인텐시브 하거든요. 그래서 인텐시브리 사용하는 그 요소의 가격은 증가, 그렇지 않은 요소는 가격이 하락하는 거까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보면은 여기서 DW2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DW2는 자, determinant는 A22, A11 이거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마이너스 A12가 있었는데요. 자, 이게 한마디로 두 번째 인풋 프라이스의 변화
변화량을 이제 계산한 건데, 이거를 분자 분모 둘 다 a sub 1, 2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을 유도할 수 있냐면은 분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반면에 분모는 2 over 1, 2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는요. 만약에 이게 커지면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A sub 2, 2 over A sub 1, 2가 커진다는 거는 지금 이건 두 번째 기업이 각 요소를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레이시오죠. 이게 증가한다는 건 두 번째 기업이 점점 더 팩터 2에 관해서 인텐시브해지는, 팩터 2를 우리가 캐피탈이라고 생각하면요. 좀 더 캐피탈 인텐시브해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W2의 가격의 변화량은 지금 분모가 더 커지니까요. 이 변화량 dW2는 항상 음수인데 이 dW2의 magnitude는요. 줄어든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줄어든다는 거. 자, 이거에 대한 일단 인투이션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그림으로 한번 이걸 해석해 볼까요? A22 over A12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C2의 기울기가 예전보다 이렇게 플랫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P1, 그러니까 P1이 증가하면요. P1, P1 프라임. P1에서 P1 프라임이 증가하면은 이렇게 플랫할 경우에 W1의 감소량은요. C2가 이렇게 스팁할 때보다 스팁할 경우에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W2의 감소량이 더 크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캐피탈 인텐시브 해준다는 거는 C2가 이만큼 플랫 해준다는 거고 그만큼 W2의 감소량이 더 적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뭐 생각해보니까 인투이션이 너무 간단하네요. 요거에 관한 인투이션 해석은 제가 엑서사이즈로 한번 남겨요. 실제 그림을 통해서 또는 수식을 통해서 두 번째 기업이 점점 더 인텐시브 해지면 해질수록 T1의 변화량으로부터 발생되는 W2의 변화량이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요? 이거는 exercise로 제가 남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거는 output price가 변화했을 때 input price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각 기업의 input에 대한 demand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surplus Samuelson theorem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는 인다우먼트가 변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거는 립진스키 theorem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 투바이트 exchange, 투바이트 production model에서 인다우먼트가 변화했을 때는 이 어떤 팩터 인다우먼트 변화했을 때는요. 이 팩터를 좀 더 intensively 사용하는 그 기업의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재화의 생산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울진스키 theorem에 나타내는 이건 증명은 제가 따로 하지 않을게요. MWG에도 증명이 따로 안 나와 있거든요. 그냥 그림으로서 간단하게 해석하면은 원래는 박스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첫 번째 인풋이 이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originally 여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풋 프라이스에는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O1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레이를 그려주고 그다음 O2에서 레이 그려주고 인풋 프라이스가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이 레이의 이제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데요. 만나는 점에서 initial factor allocation 결정되죠. 근데 첫 번째 인풋에 대한 인다우먼트가 이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레이의 기울기는 변화 없이 O2 이제 O2의 위치가 O2 프라임으로 바뀌죠. 왜냐면 박스의 랭스가 증가했으니까. 역시 기울기도 평행하죠.
만나는 점, 이 allocation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생산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원점에 관해서 좀 더 가깝게 됐죠. 그래서 이거의 ISO 퀀트를 생각해 보면은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에 관한 이제 이 리핀스키 티어렘은 여러 페이퍼들에 의해서 이제 테스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테스터블 임플리케이션을 주냐면은, 그러니까 이거 인투이션은 너무나 간단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Z1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Q1이 증가하죠. 왜냐면은 첫 번째 기업은 이 요소를 좀 더 인텐스리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으니까 증가하려고 그러죠. 이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투이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인풋 프라이스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C1이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첫 번째에 대한 요소가 되게 많아져요. 그 말은 이게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Z1이 증가함으로써 W1이 감소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와 반면에 이거에 대한 그 opposite effect도 역시 존재하거든요. 기업은 이 요소를 사용해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주요적으로 생산하려는 기업은 Q1을 증대시키겠죠.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W1의 그 D11을 증가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가격의 인상, 그게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offset 된다는 거거든요. offset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풋 프라이스는 변화가 없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Q1이 증가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아웃풋이 더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P1이 줄어든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P1이 줄어들면 스토퍼-사뮤엘슨 theorem에 의하면은 W1이 추가적으로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웃풋 증가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이 country가 우리 그 조그만 나라가 아닌 차이나 또는 US 같은 거 생각해 보면요. 아웃풋 증가로부터 나오는 가격, 아웃풋 프라이스의 변화가 생길 거고요. 그러면 스토퍼-사뮤엘슨 theorem에 의해서 인풋 프라이스가 역시 또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전체 그 산출량이 정말 W1이 떨어지게 되면은 Q1은 더 증가하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가? W1이 감소하면 그만큼 노동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거니까 그거를 좀 더 인텐스리 사용하는 기업의 산출량은 더 증가할 수가 있나? 요거는 제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거 한번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에 관한 임플리케이션은 어떤 임플리케이션이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마이그레이션 문제 때문에 되게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인풋을 그 이미그런트의 숫자, 그러니까 non-native speaker죠. non-native 그 workforce로 생각하고요. Y축은 이제 그 본토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이민자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미국 내 경제에서 이 Z1이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멕시코나 남미 쪽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주로 고용해서 생산하는 기업들의 산출량은 증가하는 반면에 미국인들을 주로 고용하는 그런 인더스트리에 대한 산출량은 줄어들겠죠. 결과적으로 이 이미그레이션이 본토 미국인들의 아웃 마이그레이션을 잠깐만 써면은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이
아웃마이그레이션을 이렇게 수반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실제 이민자들을 많이 받음으로써 본토 미국인들이 딴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 이펙트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에 관해서 테스트한 페이퍼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리친스키 티어렘이 의미하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이미그런트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그걸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그만큼 확장하게 되고, 그 반대 산업은 그렇게 축소하게 되겠죠. 결국 그렇게 축소하게 되면은 본토 미국인들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아웃마이그레이션 이펙트가 존재하는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 페이퍼 혹시 관심 있으면은 저한테 컨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찾아놓은 게 있는데 관심 있으면 제가 러너스에 올려놓을게요. 네, 그래서 2x2 Exchange Economy는 이렇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 관한 여러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데 이 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 제가 이승훈 교수님하고 국제무역론 강의하시는 이승훈 교수님하고 좀 얘기해봤는데, 이거는 더 이상 그 현대 트레이드 티어리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고 해요. 그만큼 오래된 티어렘이긴 한데 어쨌든 여전히 FTA는 현재 발생하고 있고, FTA에 관해서 이렇게 테스터블 임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는 점. 그 다음에 스토퍼 사뮤엘슨과 립진스키는 제 생각에 여전히 트레이드 쪽에서 다루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간단한 2x2 프로덕션 모델에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이펙트를 고려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임플리케이션 유도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강의로 할게요.